2009년 10월 18일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위치한 지룽시의 한 재활용 업체에 한 대의 트럭이 도착한다. 잠시 후 트럭에서 내린 4명의 남성들은 짐칸에서 커다란 냉동고를 내려 업체에 판매하였고, 이후 사장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진다. 그리고 얼마 후 재활용 수거 업체 주인 슈츠펑은 가게 앞에 놓여진 냉동고를 옆쪽으로 치우던 중 강렬한 악취를 맡게 되었고, 이에 무심코 냉동고의 문을 열어보게 되는데, 그가 문을 들어올리자 그 안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2008년 12월경 당시 대만 지룽시 날롱로 인근에 살던 추씨 성을 가진 형제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세입자를 구하던 중 동쪽 지방 출신의 아파라는 남성에게 집을 임대해주게 되는데, 이때 그 집에는 길이 1m 50cm, 높이 1m 20cm, 폭 80cm의 냉동고가 놓여 있었다. 해당 냉동고는 오래전 그들의 아버지가 구매한 것으로 구매 이후부터 쭉 가족들이 사용하며 주로 어류를 얼리는 용도로 이용하였고, 이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내부의 물품을 보관해왔지만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세입자였던 아파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떠나 사라졌고, 이에 추씨 형제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봤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자 해당 집은 약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세입자 아파가 사라질 당시 마치 누군가에 의해 실종을 당한 것처럼 평소 자주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집 앞에 그대로 세워둔 채 사라졌고, 집안에는 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 남겨져 있었다. 그러던 2009년 10월 추씨 형제들 중 셋째가 앞서 비워두었던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오랜 기간 비워둔 집을 청소하던 중 오래된 가전제품을 모두 교체할 목적으로 냉동고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내용물 확인차 냉동고의 문을 들어 올렸는데, 이때 내부에서 심한 악취가 올라오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즉시 문을 닫아버린다. 당시 냉동고는 코드를 뽑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집안에서의 배치 또한 불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게 된다. 이후 냉동고 안을 살펴보던 재활용 업체 주인 슈츠펑은 처음에는 안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그것이 시신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잠시 후 강한 악취를 느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자 다량의 숯과 함께 사람이 웅크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추후 그는 그것이 마치 녹은 눈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알 수 없는 여성의 속옷이 걸려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알몸의 상태로 하의 속옷만 착용한 상태였지만 가장 의아한 것은 사람과 함께 내부에 있던 의문의 물건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옆쪽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비롯해 내용물이 조금 남아있는 와인병이 있었고, 바닥에는 슬램덩크 만화책 30권과 함께 다량의 숯이 깔려 있어 마치 누군가가 냉동고 안에서 살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잠시 후 슈츠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냉동고의 유입 경로를 역추적해 곧 추씨 형제들을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조사를 하던 경찰들은 앞서 추씨 형제들의 집에 살았었던 아파라는 남성이 반년 넘게 실종된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 또한 이것은 냉동고 안에 있던 시신의 사망 추정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기간으로 그들은 즉시 DNA 분석을 통해 냉동고 안에서 발견된 남성의 신분을 파악하는데, 그 결과 남성은 앞서 실종된 아파임이 확인된다. 이로써 더욱 추씨 형제들이 아파를 살해했다는 가정에 확신을 가진 경찰들은 그들의 거주지와 생활반 경내의 모든 곳에서 과학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그들의 범행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동시에 아파의 몸에서도 타인에 의한 살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점점 미스터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집을 임대했던 아파는 불법 약물을 즐기던 사람으로 그의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지면서 그가 스스로 냉동고 안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과거에 아파에게 집을 임대해 주었던 집주인들은 그가 집에서 유령을 봤다고 말하거나 집 여기저기에 부적을 붙여놓는 경우가 잦았다고 증언한다. 이로써 대만의 수사기관은 아파는 귀신이 무서워 새로운 잠자리를 찾던 중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냉동고를 발견하였고, 그곳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바닥에 숯을 깔은 뒤 만화책과 와인을 배치해 자신만의 침실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로써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추씨 형제들은 모두 혐의 없음이 입증되어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11년 9월 3일 중국 허난성 로양시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 여성은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잠시 후 경찰은 여성이 지목한 한 주택에 도착해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택 지하실 아래 땅속에 암흑뿐인 공간에서 갇혀있는 여성들이 발견된다. 당시 34세였던 리아오라는 남성은 중국 허난성 로양시의 기술감독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소방대를 제대한 경력으로 굴착이나 현장 업무에 관해 기술이 남달랐는데, 그러던 2009년 8월 그는 우연한 계기로 온라인으로 행해지던 불법 스트리밍 영상을 보게 된다.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해당 영상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그는 급기야 자신이 직접 여성을 섭외해 방송을 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집이 서너 채밖에 없는 외딴 동네의 주택을 빌려 범행을 준비한다. 이곳은 로양시에 위치한 주택단지로 당시 해당 건물에는 지상층 외에도 반지하층이 건설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리아오는 지하실이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지하실 아래에 또 다른 지하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2달간 매일 밤 땅을 파 약 3분의 1가량 작업을 마쳤을 때 첫 번째 여성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그는 평소 잘 알고 있던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스찬이라 불리는 23세 여성을 만나 그와 함께 주택으로 향하였는데, 잠시 후 주택의 지하실에 도착한 여성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인 유평 남짓한 공간에 카메라가 달린 컴퓨터와 축축하게 젖은 소파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때는 이미 리아오가 문을 단단히 잠근 상태로 그의 말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리아오의 폭력으로 스찬은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그녀는 리아오의 강요에 따라 지하실 한켠에 있던 유리문을 통해 땅굴로 진입하게 되는데, 약 50cm의 폭으로 만들어진 땅굴의 입구는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일정 지점에 다다르면 수평 구간이 나와 낮은 자세로 기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통로 중간중간에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는데,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문 구간으로 리아오는 무려 6개의 철문을 설치해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지하에 갇힌 여성들의 탈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당시에는 아직 지하 아래의 지하 공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부터 스찬은 리아오의 강요로 밤에는 그의 땅굴 작업을 돕고, 낮에는 리아오가 모집해온 남성들과 시간을 보내며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하실에는 또 다른 소녀 16세 샤오리가 붙잡혀온다. 그러던 어느 날 삽으로 리아오를 공격한 뒤 탈출을 시도하던 스찬은 곧 그에게 붙잡혀 엄청난 폭력과 치욕스러운 행위를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하게 다친 스찬을 본 리아오는 그녀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미 자신에게 복종하고 있는 샤오리를 이용해 일을 마무리하도록 명령하였고, 이후 스찬은 지하실에 있던 석판 아래에 묻힌다. 이때부터 리아오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시작해 유흥업소에서 유인한 3명의 여성을 추가로 감금하였고, 그들은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샤오리가 석판 아래 있는 스찬을 가리키며 의지를 꺾었다. 동시에 리아오의 통제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져 마치 애완견을 통제하듯 상벌을 명확하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여성들은 점차 리아오에 대한 순종의 정도가 깊어져 자신이 먼저 리아오와 시간을 보내겠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리아오는 병에 걸린 한 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또 한 번 감금된 여성들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때 그들은 리아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을 치르는 등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다. 그러던 2011년 9월 3일 여성들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판단한 리아오는 급기야 집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 남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때 리아오에게 감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있던 샤오칭이 기회를 틈타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간의 모든 일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 그렇게 샤오칭의 제보에 의해 가까스로 리아오의 지하실을 찾은 경찰은 그곳을 뒤적이던 중 바닥에 있던 유리문을 발견하였고, 그곳을 통해 6m 깊이의 땅속으로 들어가 안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발견한다. 그런데 경찰이 여성들과 처음 마주쳤을 때 여성들은 무언가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당황하고 있었고, 이후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리아오가 좋은 남성이라며 오히려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여성들이 머물고 있던 지하실에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쌓인 곰팡이와 배설물, 그리고 샤워를 하지 못한 여성들의 냄새가 가득했고, 샤오칭이 신고한 후 즉시 달아난 리아오는 얼마 가지 않아 공안에 체포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범인에게 애착과 정이 생겨 동조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한 사례로 여겨지게 되었고,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2명의 여성은 징역 3년을, 그리고 주범 리아오는 2012년 11월 30일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여름, 일본의 홋카이도를 방문한 한 여성이 실종된다. 정식 교사로 취업에 성공한 그녀는 일을 시작하기 전 여행차 일본에 온 뒤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말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남동부 복건성 출신의 웨이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로의 여행을 계획한다. 당초 계획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7월 18일 오후 1시경 홋카이도 하코다테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보통의 여행객들과 별반다를 것 없는 관광을 시작한다. 7월 20일 삿포로로 이동한 그녀는 홍콩 출신의 여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였고, 이후 22일 오전 7시 30분경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아사히카와 지역으로 향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5시경 갑자기 아버지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낸다.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에 잘 돌아왔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 그녀는 숙소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모든 짐을 숙소에 놔둔 채로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은 23일 오전 웨이를 경찰에 신고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웨이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가 22일 저녁 7시 30분경에 한 온천 호텔에 체크인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당시 웨이는 출국 날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둔 상황이었고, 온천 호텔은 삿포로에서 약 300km 떨어져 있어 4~5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였다. 23일 오전 일찍 호텔을 나온 웨이는 지역의 유명 호수인 아카노에서 유람선에 탑승하였는데, 이때부터 웨이의 비정상적인 행적은 CCTV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유람선에서 내린 웨이는 버스를 이용해 구시로시로 향하였고, 이때 버스 안에 있던 3명의 사람들에 의해 검정색 마스크를 쓴 웨이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된다. 이후 한 카페에서도 그녀가 창가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멍하니 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 카페 주인에 의해 목격되었는데, 주인은 평소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지만 당시 그 여성의 모습은 대화를 거부하는 듯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던 7월 29일경 게스트하우스에 남아있던 웨이의 가방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이것은 가족에게 쓴 편지로, 당시 편지의 내용은 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 사건이 종결된 후 공개된 편지에는 숨겨왔던 웨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이건 이별 편지야 라고 글을 시작한 웨이는 2장의 종이에 나누어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하였는데, 나는 27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없어. 만약 내가 사라져도 여러분은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모두를 보호하는 별이 될 거예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먼 길을 떠난 웨이는 결국 8월 27일 오전 5시 50분경 쿠시로시의 한 해안가에서 다리의 일부가 백골화된 채로 발견된다. 사인은 익사로 확인되었고 그 어떤 훼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초등학교 예비 교사로 일하던 그녀가 정식 교사 채용에 합격해 9월 출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겼다. 웨이의 마지막 선택은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일본 문학의 영향을 받아 주인공이 마지막 장소로 선택한 아카노에서 그와 동일하게 끝을 맺기로 계획한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1984년 3월 30일 저녁, 홍콩의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당시 빌딩의 고층 부인 26층에 거주하던 거주자리는 며칠째 집안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악취에 골머리를 썩던 중 냄새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발코니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 당시 건물의 구조는 창문 밖에 발코니가 위치해 있어 바로 옆집의 발코니까지 쉽게 볼 수 있던 구조였기 때문에 창밖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리는 우연히 옆집 발코니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이때 그는 그곳이 냄새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더욱이 린이 살던 A3호와 옆집 A2호의 발코니는 하나의 배수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꽤 오랜 기간 옆집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해 그는 옆집으로부터 악취가 시작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린은 무심코 그곳에 걸려있던 수건을 들어올린다. 그런데 수건 아래에는 검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순간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악취가 코를 찌르자
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호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이에 집주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 안은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냄새의 근원이라고 생각된 발코니로 향하자 그곳에는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채 흙만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화분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이 2m, 깊이 1m의 화분으로부터 흙을 걷어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화분에는 흙과 시멘트를 이용한 두 개의 층이 있어 망치와 드릴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했고, 깊이가 점점 얕아질수록 심해지는 엄청난 악취와 장비의 한계로 작업자들은 작업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떠난다. 이로 인해 시멘트를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얼마 후 시멘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지자 작업자들은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웃 주민들 또한 악취에 못 이겨 창문을 닫고 향을 피우기도 했다. 그렇게 마침내 다음 날인 3월 31일 오후 3시경 작업을 모두 완료해 화분의 내용물을 확인한 그들은 흰 천으로 온몸이 감긴 2명의 사람이 침대보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밝은색 셔츠와 정장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쇠망치와 나사, 그리고 알 수 없는 주문이 적힌 부적과 여러 권의 잡지가 있었는데, 특히 한 사람의 입에는 4개의 열쇠가 물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를 당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어려워 수사가 지연되는가 싶었으나, 화분 안에서 플로우 커머디티 시에슌셩이라고 적힌 한 장의 카드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를 역추적하기 시작한다. 해당 이름이 싱가포르 소재의 회사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싱가포르 국방부의 직과 기록에 의해 두 사람이 싱가포르 출신 보석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두 사람은 각각 32세의 장남 시에슌파와 28세의 삼남 시에슌셩으로 사업차 홍콩에 머물던 중이었는데, 앞서 발견된 플로우 커머디티라는 회사는 삼남이 싱가포르에서 온 영중인 금 투자 회사로 주 고객은 홍콩인과 인도네시아인이었다. 두 사람은 금 투자와 수출 입 등과 관련해 수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부호 가문 소속으로, 그들의 가문은 싱가포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해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삼남의 경우 머리가 좋아 해외 사업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월 28일 금 투자 사업 간의 사기를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에 화가 난 삼남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화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와 침사추이에 위치한 로얄 가든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나, 호텔의 모든 짐을 놔둔 채 3월 2일경 행방불명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로부터 삼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이에 아버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남 시에슌파를 홍콩으로 보냈지만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감금된다. 이후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로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처음에 그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얼마 후 싱가포르 현지인으로부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가 알려준 대로 집 앞에 놓여진 봉투를 뒤져보자 그 안에는 제압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형제의 사진이 있었다. 이에 즉시 그들의 요구대로 홍콩으로 막대한 금액을 보내주었지만 범인들은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두 형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집에 살던 사람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카림이라는 남성과 2명의 인도네시아인으로, 광동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카림은 사건 발생 2달 전 휴가차 홍콩에 방문해 해당 집을 임대한 것이었는데, 주민들은 평소 그들이 여러 명의 남녀를 집으로 데려왔었고, 특히 얼마 전 여러 명이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을 봤다며 증언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열흘 전인 3월 19일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두 남자의 비명소리와 한 여성이 이러지 마세요라며 소리치는 음성을 들었지만 3월 20일 이후로는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카림이 집을 빌릴 때 사용한 이름과 여권이 모두 위조품임이 확인되었고, 이때는 이미 그들이 종적을 감춘 상태로 홍콩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창문과 화분 근처에 묻어있는 약간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반포대와 약간의 콘크리트,
그리고 흰색 천과 쇠사슬 등이 담긴 가방만이 남겨져 있었다. 발견 당시 두 형제는 흰 천으로 온몸이 감싸져 있었는데 이 방식은 당시 무슬림들의 매장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던 것으로 이는 고인의 영혼을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여 신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로 인해 무슬림에 의한 범행임이 확실시되면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카림이 범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사건 이후 두 형제의 가족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쏠렸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당시 가문의 사업 분배를 두고 오남삼녀가 분쟁을 벌이고 있어 가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 후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싱가포르 경찰과 홍콩 경찰은 마치 외압이라도 받은 듯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며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또한 애초에 두 형제의 홍콩 방문 목적이 누군가로부터 부채를 회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그리고 실종 전날인 3월 1일에 두 명의 홍콩 보석상이 삼남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삼남은 다음날 사건 현장인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남이 자발적으로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 갔다가 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사건 현장인 퀸 엘리자베스 빌딩은 고급주택이다 보니 24시간 경비가 상주하고 있었고 출구는 단 하나뿐으로, 만약 두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것이라면 분명 목격자가 있었을 테지만 현장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스스로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뱃속에서는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질식에 의한 것으로 두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수면제를 복용 후 잠에 든 뒤 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데다가 싱가포르와 홍콩 경찰들 그리고 형제의 가족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돼지인 줄 알고 먹은 고기가 만약 한 소녀의 것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2008년 4월 27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16세 소녀.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갑자기 실종되었고, 이후 홍콩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진다. 웡 카무이, 당시 16세 학생이었던 웡은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고 가정 형편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명 보상데이트라는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보상데이트는 주로 용돈이 필요한 10대들이나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여성들이 하던 일로 돈이나 선물을 대가로 성적 호의를 제공하는 게 보통이었다. 웡 또한 돈을 벌기 위해 홍콩의 한 보상데이트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웡은 한 번의 거래당 200에서 300달러의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학업을 모두 중단한 후 학교를 나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이로 인해 보상데이트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던 4월 27일 그녀는 한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가족들 몰래 남성을 만나러 갔는데, 하지만 그날 이후 웡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은 곧장 홍콩 경찰에 웡의 실종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웡의 소지품과 그녀의 핸드폰 기록 그리고 노트북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추적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남성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된다. 웡의 핸드폰과 마지막으로 연결된 전화는 당시 26세였던 팅이라는 남자와의 통화였는데, 이에 경찰은 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그의 말에 의하면 팅은 사건 하루 전날인 4월 26일에 밤새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많은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다. 약물과 음주로 인해 기분이 굉장히 들뜬 팅은 날이 밝을 쯤 집에 귀가하였는데, 이때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아쉬움을 느껴 보상데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마침 팅은 몇 주 전 보상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발견한 것이 떠올랐고, 그녀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내 약속을 잡았는데, 그 상대가 바로 웡이었다. 바로 만남으로 난다는 팅의 제안을 웡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그렇게 오후 1시경에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팅의 집으로 향한다. 사실 팅은 평소 습관적으로 복용하던 두 종류의 약물이 있어 이날 웡에게도 해당 약물을 권하였는데, 이후 약에 취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극도의 흥분 상태로 즐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팅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옆에는 생명 신호가 느껴지지 않는 멍이 축 처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어진 경찰의 조사에서 당시 팅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웡과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팅의 집을 조사하였고 그의 집에서 웡의 혈액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팅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 시점에 웡의 시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팅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다가 결국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몇 가지 유도신문을 하는데 정말로 웡을 바다에 버렸냐며 다시 물어보자 팅은 네, 그녀를 수레에 실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의 이 대답은 곧 거짓임이 드러나는데, 팅이 언급한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동차로만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던 경찰은 즉시 팅을 몰아세우며 똑바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 그녀의 머리 만들고 갔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갔다며 소름 돋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팅은 그날 약기운에 취해 웡과 함께 격렬한 시간을 보내다 본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웡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의도치 않은 사고였지만 팅은 범죄를 숨겨야겠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에 위치한 정육점으로 가 그곳에 쌓여있는 고기들 사이에 몰래 섞어 넣는 식으로 전부 처리했다고 진술한다. 이로 인해 웡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홍콩 주민들은 엄청난 혐오감을 느낀다며 해당 시장의 정육점을 당분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팅이 고기를 섞어 넣은 지 열흘도 더 지난 때로 이미 웡은 누군가에 의해 처리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팅은 홍콩 당국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13년 3월 홍콩의 한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자신의 부모를 공격한 한 남자는 이후 연쇄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다. 사건의 범인은 31세의 헨리 차우로, 그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에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였고 호주의 한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등 부유한 부모님 덕에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 나치 사상에 푹 빠져 있어 히틀러의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초중학교 시절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항상 부모와 주변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버릇이 있는 모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두 번째 범인인 채춘 K는 온화하고 바보처럼 순수한 성격에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줄곧 이용을 당해왔는데, 특히 결혼을 약속한 인도네시아 여자가 알고 보니 남편과 남자친구가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다. 헨리 차우와 채춘 K는 2007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둘은 서로 부정적인 부분이 잘 맞아 가까워졌지만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주로 헨리 차우가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2년 헨리 차우는 채춘 K에게 부모를 향한 자신의 공격 계획을 설명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채춘 K를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1월 칼을 비롯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매하며 이를 치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디데이인 3월 1일이 되었을 때 헨리 차우는 자신의 부모인 글로리 차우와 문시우를 채춘 K의 아파트로 초대하였는데, 오전 11시 10분경 이 모습은 아파트 로비 CCTV에 모두 촬영되었고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올라온 헨리 차우는 그들이 막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계획대로 범행을 치렀고 낮 12시경 다시 집을 나와 외출을 한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이것을 각각 2개의 냉장고에 나누어 보관하였고 일부는 바로 요리를 하기 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는가 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금에 절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굉장히 태연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로부터 며칠 후 헨리 차우와 그의 친형은 굉장히 뻔뻔하게 부모의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지 5일이 지난 3월 12일경 차우의 부모가 홍콩을 떠난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헨리 차우는 다음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중국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 이후 그는 나의 실종된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연기를 한다.
係啦，咁我父母親咧本身咧會喺 weekend 咧中意周圍行啦，咁主要咧就會中意去行山啦，有時會行下南丫島啊咁樣樣。咁而家會因為我父母親本身咧就嗰個財務係好穩健嘅。即係我哋成家人基本上係冇乜點爭債啊，各樣嘢，亦都冇話即係已經一個禮拜再多啲啦，又冇收到綁架電話啊，係啦，翻箱倒籠咁 check間房。 이제 헨리 차오는 막바지 추가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였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는 채춘 K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앞서 헨리 차오는 경찰서 출두 전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자백 내용이 드러나면서 그의 모든 범행 과정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헨리 차오는 범행 당시 채춘 K와 함께 부모를 공격했다고 하였지만, 채춘 K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범행 이후 헨리 차오가 부모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협조를 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채춘 K는 헨리 차오의 요구대로 그의 부모를 잘 추스린 뒤 바다에 버리는 것을 도왔고, 헨리 차오는 범행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어머니가 피아노 연습을 강요한 것과 한 소녀 앞에서 굴욕을 준 것이 평생의 상처가 되었고, 아버지가 TV를 너무 크게 보는 바람에 공부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원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고, 이에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헨리 차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 결과 양극 성장애와 강박장애가 있었는데, 그는 호주 유학 시절 대학을 중퇴한 경험과 여성들에게 수없이 거절당하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결국 재판에서는 헨리 차오는 종신형을, 그리고 채춘 K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편 앞서 홍콩 소녀 웡의 사건과 헨리 차오 사건은 모두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하였고 홍콩 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17년 4월 26일 대만의 타오위안시에 살던 펑이라는 여성이 한 건물에 들어간 뒤 갑자기 실종된다. 사건이 발생하기 2일 전인 4월 24일 대만 북서부의 도시 타오위안에 살던 31세 여성 펑은 잠시 외출을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난 뒤 곧장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을 만나 데이트를 하였는데, 이때 이 남성은 펑보다 무려 25살이 많은 56세의 리난이라는 남성이었다. 또한 이날은 그녀가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기로 한 날로, 예정대로라면 회사에 출근했어야 했지만 그녀는 회사에 임시휴직을 요청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리난과 함께 한 건물로 향한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건물 내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으로 마켓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 49분경 그렇게 서로의 허리를 감싼 채 마켓을 떠난 그들은 동거를 하고 있던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이후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이상하게 여긴 펑의 어머니는 마침내 4월 26일 오전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후 경찰은 앞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물을 찾아내 집을 방문하게 된다. 4월 29일 저녁 8시경 타오위안시 중리구에 위치한 주택에 방문한 경찰은 리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해당 건물의 한 주민으로부터 누군가가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이 신고는 곧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들에게 전달되었고, 잠시 후 그들이 추락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펑의 연인으로 여겨지던 리난이 쓰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당시 리난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경찰을 피해 창문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을 엇디뎌 건물 아래로 추락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상태로 얼마 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후 리난의 집으로 들어간 경찰은 그곳에서 펑의 옷과 열쇠를 찾았지만 그 외 펑의 혈흔이나 기타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4월 25일 새벽 3시에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된 그녀의 핸드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점은 앞서 펑과 리난이 함께 들어간 건물 내부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간 이후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리난이 펑을 살해한 뒤
앞서 도주를 시도했던 창문을 통해 그녀를 외부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더욱이 창문으로 도주 중 추락했던 리난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경찰은 더 이상 펑의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2013년 12월 8일 홍콩의 한 주택 옷장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옷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당시 26세의 챗마니로 그녀는 홍콩의 지역 항공사였던 드래곤에어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12년 11월의 어느 날 밤 홍콩의 최대 번화가인 란콰이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챗마니는 늦은 시간에 바에 방문해 주말밤을 즐기던 중 그곳에 있던 모준샨이라는 중국인 남성과 합석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은 얘기가 잘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날 밤을 시작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당시 26세였던 모준샨은 중국과 홍콩에서 운송회사를 하는 부모님 덕에 홍콩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는 듯 보였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약 한 달후부터 서로의 남녀관계와 모준샨의 잦은 도박으로 다툼의 횟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2013년 9월 모준샨은 그동안 몸을 담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둔 뒤 다시 도박에 빠져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챗마니와 다투던 모준샨은 급기야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며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모준샨의 협박을 피해 호텔을 빠져나온 챗마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그는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마무리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갈라서는 듯 보였으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한 챗마니와 달리 모준샨은 이때부터 분노의 감정을 키우게 된다. 결별과 동시에 챗마니는 모준샨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해 자신의 소식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모준샨은 새로운 계정을 이용해 그녀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었고 두 달 후 11월에 챗마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기자 더 큰 분노와 질투심을 품게 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의 해제와 핸드폰을 돌려받은 모준샨은 곧장 미리 알고 있던 방법을 이용해 챗마니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였고 그 일정에 맞춰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간다.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챗마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모준샨은 현관 문이 열리자 즉시 챗마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과 재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던 챗마니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 화를 참지 못한 모준샨은 챗마니의 목을 졸라 결국 그녀를 살해한다. 이후 모준샨은 그녀의 물건들을 모두 방 안에 숨겨둔 뒤 비행용 여행 가방을 옷장 위쪽으로 옮겨 마치 그녀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두었고 이후 챗마니를 옷장 깊숙한 곳에 놓아둔 뒤 현장을 떠난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2월 8일 챗마니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는 그녀의 여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챗마니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방안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침대 위에 이불을 들추자 그곳에는 유니폼과 하이힐 그리고 핸드백 등 평소 출근 시 그녀가 소지하던 물품들이 남겨져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을 더 뒤져보던 가족들은 무심코 옷장을 열게 되는데 이때 옷장 안에 어색하게 높게 쌓여진 옷더미가 눈에 들어왔고 이것을 치우자 그 뒤에는 유니폼을 입고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챗마니가 있었다.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상태였던 옷장의 온도 덕에 부패가 별로 진행되지 않아 악취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챗마니가 누군가에게 목을 졸려 사망했음이 확인되었지만 범인 모준샨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간 후였다. 이후 모준샨은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여성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은신처를 옮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그렇게 3년이 지난 2016년이 되었을 때 그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모준샨의 잦은 금전 요구와 무례함에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어느 날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모준샨이 홍콩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은밀히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경찰과 홍콩 경찰 간의 공조가 시작되었고 결국 2016년 10월 29일 오후 중국 선전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던 모준샨이 체포된다. 체포 직후 그는 앞서 사건 당일 챗마니와 약속을 한 뒤 그녀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대화를 통해 재결합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우연히 챗마니의 메신저를 보던 중
그녀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해 자신을 갖고 놀았다고 생각이 들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쌍방 간의 폭력이 있던 중 마치 실수로 그녀를 살해한 것처럼 진술을 하였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직후 모준샤는 첸마니의 핸드폰과 현금카드를 챙겨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 곧장 ATM 기로가 첸마니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데다가 그녀의 핸드폰 정보를 모두 삭제한 뒤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등 계획된 범죄의 정황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모준샨의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범행 이후 그는 친구들을 만나 농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모준샤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0년 3월에 이에 항소를 하였지만 전부 기각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08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산을 오르던 한 남성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당시 57세였던 렌티셩이라는 남성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학교의 지리교사로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산에서 보낼 정도였고, 무려 30년이 넘는 등산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2008년 9월 30일 새벽 4시경, 렌티셩은 평소처럼 등산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다음 날에는 어머니의 생일 파티 겸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일찍이야 산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약간의 물과 음식을 제외한 어떠한 도구도 챙기지 않은 채 가벼운 복장으로 등산을 떠났고, 그가 방문한 산은 베이징 서부에 위치한 해발 1291m의 묘봉산으로 그는 이날 친구와 함께 등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자 산에 오르게 된다. 묘봉산은 베이징 시내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평소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산이었는데, 더욱이 이 산은 중국의 전설적인 사찰들과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등 역사적인 흔적이 많아 매년 사찰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새벽 5시경부터 등산을 시작한 렌티셩은 중간중간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산을 오르고 있었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렌티셩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렌티셩의 부인은 평소 같았더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해왔을 남편이 이상하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렌티셩의 핸드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럼에도 조금 늦어지는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던 가족들은 다음날 10월 1일 오전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에 베이징의 산악구조팀인 그린필드와 경찰이 함께 수색을 시작한다. 수색 초기의 수색팀은 렌티셩이 워낙 산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당시 묘봉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산길이 험한 데다가 넓은 범위 탓에 경찰은 수색 작업에 애를 먹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때 렌티셩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당일에 있었던 2건의 통화 기록을 발견하였고, 그것은 각각 그의 남동생 그리고 친구와의 전화 통화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위치를 기준으로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된다. 그렇게 30개가 넘는 팀으로 나뉘어진 수색팀은 렌티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촘촘히 배치되어 재수색을 시작하였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와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던 10월 4일 낮 2시 30분경 렌티셩이 착용한 신발과 거의 동일한 발자국을 발견한다. 하지만 해당 발자국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는 방향의 산길로 향하고 있었고, 동시에 10월 7일에 그동안 전원이 꺼져 있던 렌티셩의 핸드폰이 잠시 동안 켜진 것이 감지되었는데, 이때 핸드폰의 위치가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확인되면서 수색팀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 산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은 렌티셩이 실종되던 날 산에서 그를 마주쳤다며 수사팀에 증언하였는데, 그는 렌티셩이 호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물었고 이후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증언한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렌티셩의 이동 방향을 알아낸 수색팀은 새로운 경로에서 수색을 하던 중 그가 신문을 이용해 길을 표시해둔 흔적과 그의 마지막 상황이 담긴 한 편지를 발견한다. 산의 내리막에 위치한 캠핑장 근처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렌티셩이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자신이 산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길을 잃어 위험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미리 적어두었다. 또한 렌티셩은 누군가가 쪽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놓아두었는데, 얼마 후 인근을 수색하던 수색팀은 그곳에서 몇 구의 유골을 발견한다. 그렇게 10월 12일까지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유골은 총 3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중 렌티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제3자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이후 더 이상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그를 찾지 못한 채 미해결인 상태로 그날 렌티숑은 익숙한 산을 하산하던 중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그의 핸드폰은 어떻게 전원이 켜졌던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06년 9월 8일 대만 동부 지역에 위치한 화롄시의 한 마을에서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대부분 10대였던 5명의 형제 자매들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살해를 당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첫 신고가 접수된 9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경찰은 화롄현 지안양 제안촌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를 접수한다. 신고 내용은 주택가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것으로 무언가 부패에 뿜어져 나오는 듯한 냄새가 특히 화장실 배수구에서 심하게 풍기고 있었고, 생전 처음 맡아보는 불쾌한 냄새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와 냄새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유독 한 주택만이 문과 창문을 꽉 닫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더욱이 해당 주택에는 5자녀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며칠째 그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9월 8일 저녁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택으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인기척이 없었고, 경찰은 결국 임의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때 집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파리가 날아들었고 곧 엄청난 악취가 온몸을 감싸듯 풍겨오기 시작했다. 당시 주택은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경찰은 1층부터 천천히 수색을 시작하며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갔고,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냄새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해지더니 마침내 3층 욕실 근처에 다다르자 악취가 극에 달하였는데, 바로 그때 3층 욕실의 문을 연 경찰은 비참한 모습으로 겹겹이 쌓인 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모두 5명으로 확인된 그들은 눈과 입이 가려진 채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누군가 이불, 스카프, 철사, 비닐봉지, 그리고 테이프 등을 이용해 그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이 도착했을 땐 5명 모두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보였다. 즉시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법의학팀을 비롯한 여러 수사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시작했고, 사망한 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부부의 자식들로 확인되었다. 당시 이곳에는 49세 남성 류지친과 36세 여성 린젠미를 비롯해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2사람의 5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던 중으로, 류지친은 몇 차례 이혼 끝에 린젠미와 3번째 결혼을 해 5자녀들 중 4째와 5째만이 린젠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었는데, 하지만 사건 당시 2사람은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조사를 이어가던 법의학 수사팀은 사망자들이 집안의 다른 장소에서 각각 일을 당한 뒤 욕실로 운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범인들이 욕실의 통풍구와 배수구 그리고 모든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범행을 일정 기간 동안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이때 경찰은 주택 1층의 책상 위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발견한다. 보란듯이 재떨이 아래에 깔려있던 흰 종이와 1000대만 달러 지폐에는 25번지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SOS. 25번지 258번 도로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정황상 이것은 5자녀들의 부모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어 누군가 집에 침입해 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집안은 강도 사건의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누군가 침입했다고 보기에는 의아한 점들이 많았고, 더욱이 집에 있던 현금과 금을 비롯한 여러 보석들, 그리고 2 부부의 핸드폰과 소지품 또한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것이 이상했다. 이에 경찰은 먼저 사라진 2 부부의 배경 조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남편 류지치는 사진 사업을 하던 중으로 부부는 17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하나로 약 7,500만 원의 빚과 약 2억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들의 재정 상황으로 보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 문제를 범행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이어서 현장에 남겨져 있던 메시지와 집안의 모습을 근거로 누군가 부부에게 원한을 품고 이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사실 남편 류지치는 이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사업 파트너 린으로부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을 전부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린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화롄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류지친의 집에서 검출된 DNA와 지문 중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이어서 3층 욕실에서 수집된 3개의 담배꽁초에 대한 DNA 조사 결과 또 한 번 류지친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류지친과는 친구인 사이로 사건 발생 며칠 전 류지친의 집에 방문해 담배를 피운 적이 있지만 1층 거실에만 머물다 곧 집을 떠났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의 명확한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누군가 그가 피운 담배꽁초를 임의로 욕실로 옮겨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던 사건 발생 며칠 후 지역에 위치한 기차역인 지안역 근처에서 류지친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볼보 차량이 발견되었고, 이를 조사한 결과 차량 안에는 운전석과 뒷좌석에 누군가 탑승했던 흔적이 있었지만 두 부부의 지문 외에 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범행 후 기차를 통해 어딘가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점에 경찰은 5 자녀들에게 사용된 테이프에서 두 부부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장갑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에서 또한 오로지 두 사람의 지문만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를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부가 살던 주택의 주민들과 주변인들을 조사한 끝에 사건의 타임라인을 공개하였는데, 경찰이 현장을 발견하기 4일 전인 9월 4일에 류지친은 자녀의 수술 때문에 수도인 타이페이에 가야 한다며 회사 동료들에게 며칠간 결근할 것을 알렸고, 이날은 대학교 개강을 기다리던 장남 류이천을 제외하고 다른 4명의 자녀들은 모두 등교를 한 상태로 부부는 점심 무렵 자신들의 장남을 해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차남과 막내 아들에게도 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5일 오전 둘째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며 선생님이 부부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 린젠미는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휴식하고 있다며 둘러대었고, 이때까지도 셋째와 넷째 딸은 자신들의 형제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20분경 아내 린젠미가 골목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이웃 주민이 목격하였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셋째와 넷째는 이날 밤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후 밤 11시 30분경에는 남편 류지친이 급히 차를 몰고 나가 뾰족한 팬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추후 이것이 방 안에서 발견되면서 철사를 감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날인 9월 6일 이제 5 자녀 모두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오전 10시경 학교 교사들은 직접 류지친의 집에 방문해 결석의 이유를 알아보려 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인기척이 없었고, 집 밖에 항상 세워져 있던 차량 또한 사라진 상태였다. 교사들의 방문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두 부부는 연락도 응답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또 다음 날인 9월 8일이 되어서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사실 사건이 발각되고 3일 후인 9월 11일에 아내 린젠미가 집 주인이었던 경찰관 우 씨에게 임대료를 송금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후로 두 사람에 대한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사건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사건 발생 약 9년이 지난 2015년 6월 10일 화롄현 지안양의 치완산에서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된다. 이날 산속을 걷던 한 남자는 숲을 걷다가 발에 치이는 무언가를 발견하였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두개골로 추정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유골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확인되었고, 그 주변에서는 사람의 옷으로 보이는 천들과 신발 그리고 금태 안경이 함께 발견되었다. 거기다 두개골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땅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 뼈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즉시 이에 대한 DNA 분석에 들어갔고, 그 결과 유골은 9년 전 사라졌던 류지친과 린젠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지는 최소 7년도 더 지난 것으로 보였지만 유골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발견 지점은 부부의 주택으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지점으로 그들의 곁에는 2006년에 제조된 빈 살충제 병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두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았다. 마침내 9년 전 대만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이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당시 현장 사진들이 유출되었는데, 사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하였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는 상태로 모든 사진이 지워져 있었고, 이에 경찰은 내부 메모리를 복원하려고 시도하던 중 결정적인 사진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내 린젠미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 중 한 장에는 남편 류지친이 줄에 묶인 큰딸의 옆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딸은 살아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두 부부가 대체 왜 사진을 찍은 것인지 또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고, 현장에 남아있던 의문의 메모와
담배꽁초를 의도적으로 욕실에 가져다 둔 것,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유골이 발견된 산에 대한 수색이 있었음에도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새로운 사진관을 오픈하고 장남의 대학 등록금 또한 납부해준 점 등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문점들이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남편 유지친이 국가안보국의 정보 분야에서 일을 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그가 무언가 큰 음모에 엮이게 되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족들에게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부부의 범행 동기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건은 대만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된 채 수사 종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2012년과 2017년에 각색된 내용으로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져 대만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중국 다롄 지역의 언론사에서 앵커로 일하던 여성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미모의 앵커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장웨이제는 중국 최고 권력가 중 한 명이었던 태자당 출신의 정치인 보시라이의 내연녀로 그녀는 보시라이와 함께 약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다롄의 시장이었던 보시라이에게는 변호사 출신의 부인 구카이라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장웨이제는 보시라이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때부터 구카이라이의 무서운 보복이 시작된다. 구카이라이는 현지 언론을 통해 장웨이제를 비방하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동시에 보시라이를 등에 업고 있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장웨이제가 일하고 있던 언론사에 그녀를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결국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된 장웨이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롄시에 몇 차례 항소를 하였고 정부 건물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베이징에 방문해 항소를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는 곧 보시라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장웨이제와 보시라이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된다. 또한 장웨이제의 친구로부터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앵커로 일하기 전 배우 생활을 하던 장웨이제는 특출난 외모로 보시라이의 눈에 띄어 다롄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후 그녀는 보시라이가 구카이라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속아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된 것이었지만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결국 구카이라이에 의해 다롄의 한 호텔에 비밀리에 감금된 장웨이제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사실 장웨이제가 실종되기 전 보시라이 부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한 회사를 운영하며 구카이라이를 법률 고문으로 고용했던 전 다롄 부시장에 따른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주요 임원을 살해한 뒤 본인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보시라이와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보시라이와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는 장웨이제 실종 사건에 더불어 이미 여러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러던 2012년 장웨이제가 실종된 지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어떤 한 전시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해당 전시회는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가 세운 하겐스사에 의해 특수 처리 과정을 거친 실제 인체를 전시하는 전시회로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임신한 아시아 여성의 인체가 몇 구 전시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인체가 유독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해당 인체는 임신 8개월 차 여성의 것으로 생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신체의 모든 부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때 해당 인체를 본 사람들은 수년 전 실종된 장웨이제의 모습과 여러 부분이 유사함을 발견한다. 이로 인해 곧 해당 인체는 실종된 장웨이제이며 그녀가 구카이라이에 의해 전시용으로 쓰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장웨이제는 실종 당시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고 다롄에는 실제 인체를 전시용으로 만드는 하겐스사의 공장이 있었다. 거기다 해당 공장은 보시라이가 다롄 시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이후 구카이라이가 공장 관련 사업을 도맡아 왔었고 비슷한 시기에 공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굉장히 예쁜 임산부를 작업했던 기억이 있다며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하겐스사는 인체를 공급받는 경로가 불투명해 인체의 출처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에서는 주로 사형수들을 해당 공장에 공급하였었지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전시되어 있던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임산부는 사형수가 아닌 출처불명의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밖에도 당시 보시라이의 여성 편력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던 구카이라이는 본인 또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한 정신적 혼란은 곧 잘못된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인체가 장웨이제인지 밝혀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장애이제라고 믿고 있다.